80세 할머니를 때린 조폭들. 그들이 만난 것은 복수의 화신이었다. 새벽 5시 30분.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는 정만식. 1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으로 조용히 국밥집을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중년 남성이지만 그의 손에는 특수훈련의 흔적이, 눈빛에는 날카로운 관찰력이 숨어 있어요. 이 작은 도시 재개발 지역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베코파라는 조폭들이 무력한 주민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 특히 80세 할머니가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정만식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10년 넘게 열지 않았던 서랍 속 먼지 쌓인 나무 공봉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그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1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죠.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국밥집으로 향합니다. 이 작은 도시의 재개발 지역 한복판에 자리 잡은 제 가게는 겉보기엔 평범한 식당일 뿐입니다. 육수를 끓이고 김치를 담그며 하루를 준비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평온함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말이죠. 요즘 이 동네에는 베코파라는 조폭들이 설치고 있거든요. 재개발을 빌미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저씨 국밥 하나요.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70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인데 이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계시죠.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둡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단골 손님들의 사정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어제 그 사람들이 또 왔어요. 이번엔 가게 문을 부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베코파 놈들이 또 장사를 방해한 모양이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국밥을 내어드립니다.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 동네 주민들이죠. 공장 근로자, 상인, 그리고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는 노인들. 모두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코파 같은 놈들이 함부로 하는 거겠죠. 만식 씨 들었어요? 건너편 떡볶이집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던데. 단골 아줌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배코파 놈들이 가게 비우라고 협박하다가 할머니가 넘어졌다나 봐요. 나이가 나이인데 어떻게 해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80이 넘은 할머니를 그렇게 괴롭히다니.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섣불리 나설 수는 없거든요. 제게는 남들이 모르는 과거가 있습니다. 조용히 살기 위해 이곳에 정착한 것인데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 동네에 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단순히 숨어 살기 위해서였는데 이제는 정말 이곳이 제 삶의 터전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병원을 들렀습니다. 떡볶이집 할머니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서요. 병실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어있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만식이구나.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힘없이 들립니다. 팔에는 깁스까지 해 있었어요. 많이 아프세요? 나야 뭐 이 나이에 무슨. 그런데 만식아, 이 동네가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무력한 노인을 괴롭히는 놈들을 그냥 두고 봐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제가 나서면 과거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은 피해야 해요. 집에 도착해서 간단히 저녁을 해결한 후 저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제 과거가 들어있어요. 절대 다시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들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상처 입은 모습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김치를 썰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 그게 지금의 정만식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점심시간쯤 되자 배고파 놈들이 나타났습니다. 앞장선 건 석도라는 놈이었어요. 덩치도 크고 얼굴에 흉터까지 있는 전형적인 조폭 모습이죠. 뒤따라 서너 명의 부하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여기 사장이 누구야? 석두가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바라봤어요. 저입니다. 아, 당신이 정만식이구나.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말씀이세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잠재워둔 감정들이 말이죠. 이 동네 재개발 얘기 들었을 텐데 협조 좀 해줘야겠어요. 다른 상인들처럼 말이야. 석두의 말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협조라는 명목하에 돈을 뜯어내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어요. 무슨 협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이, 이 아저씨 진짜 모르는 척하네. 매달 관리비 좀 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가게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까. 관리비라고 하지만 결국 공갈이죠. 저는 잠시 말없이 석두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서 악의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제 대답에 석두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뭐? 필요 없다고? 아저씨, 여긴 우리 구역이야. 우리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어요. 석두의 체격, 움직임, 그리고 부하들의 위치까지. 예전 습관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고집불통이. 좋아. 그럼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네. 석두가 손목을 꺾으며 협박했습니다. 부하들도 슬슬 자세를 잡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었거든요. 생각해봐. 아저씨, 나이 먹어서 다치면 병원비만 더 나올 텐데. 석두는 비웃으며 부하들과 함께 가게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던진 마지막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아, 그리고 병원에 있는 떡볶이집 할머니 말인데 퇴원하면 또 만날 수도 있을 거야. 놈들이 나간 후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다시 위협한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두고 봐야 하는 걸까요? 무력한 사람들이 괴롭힘 당하는 걸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새벽 2시쯤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골목길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낮에 왔던 석두였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부하들이 부축해서 데려가고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쾌감도 느꼈어요. 석두 같은 놈이 당하는 걸 보니 속이 시원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동네는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백호파 석두가 누군가에게 혼쭐이 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주민들은 반가워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보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도대체 누가 석두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요. 서랍 속에 있는 그것들을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한참 동안 서랍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열지 않았던 그 서랍을 말이죠.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한 번 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나무 곤봉이 보였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곤봉에는 제 과거가 담겨 있습니다. 정보기관 특수요원 시절 사용했던 무기 중 하나였거든요. 손에 잡은 순간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백호파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도 귀를 기울이고 손님들과의 대화에서 정보를 수집했어요. 예전에 배웠던 기술들이 하나씩 기억났습니다. 석두 그놈, 아직도 얼굴이 퉁퉁 부어있던데. 단골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다쳤나 봐요. 그럼요. 코도 부러지고 이빨도 나갔다던데. 누가 그렇게 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백호파의 근거지를 찾아냈습니다. 동네 끝자락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어요. 밤마다 돌아다니며 그들의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로 가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두 머릿속에 기록해뒀죠. 그러던 어느 날 백호파 간부들이 재개발 브로커와 만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류 뭉치를 건네주며 뭔가 지시하고 있었어요. 이들 뒤에 더 큰 세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 좀 더 압박해. 이번 달 안에 계약서 받아와야 해. 브로커의 말이 바람에 실려 들렸습니다. 결국 재개발이 목적이었군요. 땅값이 오르기 전에 싸게 매입하려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주민들을 대표해서 협상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동네 회관에서 열린 이 자리에 저도 참석했어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개발은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빨리 협조해 주시는 게 모두에게 좋을 거예요. 브로커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옆에는 석두를 비롯한 백호파 놈들이 버티고 서 있었고요. 보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새로 장사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한 상인이 용기를 내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석두가 바로 위협했어요. 보상금이 적다고? 그럼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 알겠어?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주민들은 더욱 위축됐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재개발이라면서 정확한 계획서도 보여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만 하니까요. 당신이 누구야? 왜 끼어들어? 석두가 화를 내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도 이 동네 상인입니다. 당연히 알 권리가 있죠. 알 권리? 웃기고 있네. 여기서 입 다물고 있어. 석두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반응했어요. 석두의 손목을 가볍게 비틀자 놈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이 새끼가. 순간 회관이 술렁였습니다. 주민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백호파 놈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죄송합니다. 실수였어요. 저는 재빨리 석두를 놓아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정체에 대한 의심이 시작된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성급하게 나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아침부터 백호파 놈들이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며 힐끔힐끔 쳐다보거나 멀리서 저를 감시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만식 씨, 어제 회관에서 대단했던데요? 단골 아줌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실수로 그렇게 됐습니다. 실수가 어디 있어요. 석두 그 놈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봤어요. 주민들은 제가 석두를 제압한 것을 대단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걱정됐어요. 너무 눈에 띄었거든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석두가 부하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정만식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말입니까? 저는 설거지를 계속하며 대답했습니다. 평온한 척하고 있었지만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어제 그 기술 어디서 배웠어요? 드디어 핵심을 건드리는군요. 석두도 바보는 아니었나 봅니다. 무슨 기술 말씀이세요? 그냥 반사적으로 그랬을 뿐인데요. 반사적으로? 하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일반인이 저런 식으로 사람을 제압할 수 있겠어요? 석두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접시를 닦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젊었을 때 태권도 좀 배웠거든요. 태권도? 그걸로 내 손목을 그렇게 비틀 수 있다고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죄송했습니다. 석두는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놓아줄 생각은 없는 모양이었어요. 정만식 씨, 혹시 예전에 다른 일 하신 적 있어요? 국밥집 사장 말고 말이야. 계속 장사만 했습니다. 어디서 장사했는데요?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거짓 이력을 말했어요. 서울에서 잠깐, 그 다음엔 부산에서 몇 년. 증명할 수 있어요? 뭘 증명하라는 거죠? 당신이 정말 그냥 국밥집 사장이라는 걸 말이야. 이때 부하 중 하나가 제 뒤로 돌아갔습니다. 포위하려는 의도가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증명이라니 이상한 말씀이네요. 이상해? 더 이상한 건 당신이야. 조용히 살던 국밥집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일에 끼어들고 석두까지 제압하고. 석두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접시를 닦으며 몸의 중심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 순간 뒤에 있던 부하가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몸을 돌리며 그의 팔을 비틀었어요. 동시에 석두도 주먹을 날렸지만 저는 접시로 막아내며 반격했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어요. 2명의 부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석두만 남아 있었습니다. 놈의 얼굴에는 충격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당신, 대체 누구야? 그냥 국밥집 사장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체가 들통난 상황이었어요. 석두는 부하들을 데리고 허겁지겁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옛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10년 만에 하는 전화였어요. 형민아, 나 정만식이야. 만식이? 세상에 어떻게 된 일이야? 갑자기 왜? 좀 도움이 필요해. 만날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형민은 역시 옛 동료답게 대답해줬어요. 내일 밤 우리 옛날 약속 장소로 와. 알겠지? 고마워. 이제 정말 과거로 돌아가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조용한 국밥집 사장 정만식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틀 후 제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에 국밥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연기 냄새가 났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제 가게 뒤편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배고파 놈들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인 거였죠. 불이야, 불이야. 주변 상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왔습니다. 소방서에 신고하고 물을 퍼나르며 진화 작업을 했지만 가게 뒷부분은 이미 많이 탔어요.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당분간 장사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만식이 형, 괜찮아요? 이웃 상인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행히 큰 피해는 없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을 넘었어요. 무고한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다니. 오후쯤 되자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했어요. 배고파 놈들도 워낙 교묘하게 일을 처리했거든요. 혹시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형사가 물어봤지만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의 의존에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형민과의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에 나갔습니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벤치에 형민이 먼저 와 있었어요. 만식아, 정말 오랜만이다. 형민아, 고마워. 이렇게 나와줘서.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잖아. 상황이 복잡해졌어. 도움이 필요해. 저는 배코파와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형민은 끝까지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성격이야. 예전부터 그랬지. 이번엔 정말 어쩔 수 없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거든. 형민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배코파에 대한 정보야. 미리 조사해봤어. 고마워. 보스는 곽태성이라는 놈이고 뒤에는 건설업체가 있어. 재개발 이권을 노리고 있는 거야. 자료를 보니 예상보다 조직이 컸습니다. 단순한 동네 조폭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범죄 조직이었어요. 조심해, 만식아. 이놈들 만만하지 않아. 알고 있어. 정말 혼자 할 거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아니야.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형민과 헤어진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배코파가 주민들을 협박하며 인질로 잡았다는 거였어요. 동네 회관에 모이라고 해서 갔더니 문을 잠그고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잡혀 있어요. 한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즉시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배코파 부하들이 지키고 서 있었어요. 안에서는 주민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서. 한 부하가 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갔어요. 정만식 씨죠? 보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회관 안으로 들어가니 곽태성이 위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웬만한 폭력배들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드디어 만나네요. 정만식 씨. 아니, 정확히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곽태성의 말에서 이미 제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모르는 척 하시네요. 정보기관 특수요원 출신 정만식 씨. 결국 들통났군요.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주민들을 풀어주세요. 이건 저와 당신들 사이의 문제잖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협상은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서 해야죠. 곽태성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에는 10여 명의 부하들이 둘러서 있었어요. 조건이 뭡니까? 간단해요. 조용히 이 동네를 떠나세요. 그럼 주민들은 안전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거절하겠습니다. 그 순간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보던 초등학생이었어요. 아저씨, 우리를 도와주실 거죠? 그 아이의 눈빛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 아이의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저씨가 도와줄 줄 알았어요. 나는 그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래, 아저씨가 도와줄게. 그리고 곽태성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주민들을 먼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대로 상대해드리겠습니다. 상대해주겠다고? 하, 재미있네요. 혼자서 우리 모두를 상대하겠다는 건가요? 곽태성이 비웃었지만 제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는지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먼저 주민들부터 보내주세요. 안 돼요.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 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움직여 가장 가까이 있던 부하의 무기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곽태성에게 겨눴습니다. 지금 당장 문을 열어주세요. 이 미친놈이.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였지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보스가 다칠 수도 있어요. 정만식, 당신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민들을 보내주세요. 곽태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부하에게 눈짓했습니다. 마침내 회관 문이 열렸고 주민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나가던 그 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주민들이 나간 후 회관에는 저와 백호파만 남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정만식, 당신 정말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당신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형민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형민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해. 결심했구나. 뭐가 필요해? 백호파 본거지 정보랑 예전에 쓰던 장비들 좀. 알겠어. 내일까지 준비해둘게. 고마워. 그리고 형민아, 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이 일만 끝나면 다시 조용히 살 거야. 알아. 조심해. 만식아. 다음날 형민이 가져온 정보를 보며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백호파의 본거지는 동네 외곽에 있는 폐공장이었어요. 경비가 삼엄하지만 옛날 기술이면 충분히 침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거 정말 혼자 할 거야? 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해야 해. 이건 내 선택이니까. 예전 장비들이야. 아직 쓸만할 거야. 가방 안에는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각종 도구들이 들어있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보는 것들이었지만 손에 잡는 순간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불타버린 국밥집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중요한 것들은 따로 보관해뒀어요. 아저씨, 어디 가세요? 길에서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위험한 일 아니에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금방 돌아올게. 약속이에요? 약속해. 아이와 약속을 한 후 저는 백호파 본거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해뒀던 과거의 기술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점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국밥집 사장이 아닌 정보기관 특수요원으로서의 정만식으로 말이죠. 이제 정말 끝장을 낼 때가 왔습니다. 밤 11시, 백호파 본거지인 폐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돌며 경비 상황을 파악했어요. 입구에 2명, 후문에 1명, 그리고 건물 내부에 서너 명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 기준으로는 그리 어려운 임무가 아니었어요. 먼저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회전함을 찾아 조작하니 건물 전체가 암흑에 빠졌어요. 곧바로 부하들이 소란을 피우며 나왔지만 저는 이미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야, 전기 왜 나갔어? 회전함 확인해봐. 혼란을 틈타 후문 경비부터 제압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기절시키는 기술은 여전히 완벽했어요. 그 다음 입구 경비들도 하나씩 처리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석두가 부하들과 함께 촛불을 켜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구야? 한 부하가 저를 발견하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순식간에 3명을 제압하고 석두 앞에 섰습니다. 정만식? 석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모습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보였을까요? 곽태성은 어디 있나요? 위층에. 고마워요. 석두도 기절시킨 후 저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사무실 같은 곳이 있었고 촛불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곽태성이 권총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왔군요. 예상하고 계셨나 봅니다. 당연하죠. 당신 같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 없으니까. 곽태성이 총구를 제게 겨눴지만 저는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은 수없이 경험해봤거든요. 부하들을 다 처리했나요? 모두 살아있어요. 다만 당분간은 움직이지 못할 뿐이죠. 역시 프로답네요.
하지만 이번엔 총이 있어요. 총이 만능은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곽태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오지 마. 정말 쏠 거야. 쏴보세요. 제 말에 곽태성이 당황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여본 경험이 별로 없는 모양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몸을 날려 곽태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총이 발사됐지만 빗나갔고 저는 곽태성의 손목을 잡고 무기를 빼앗았어요. 으악, 곽태성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 미친놈, 너 누군지 안다. 정보기관에서 쫓겨난 놈이잖아. 곽태성의 말에 잠시 움찔했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이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 사업이 망쳤어. 사업이라고 하기엔 너무 더러운 일이었어요.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민이 미리 신고해둔 모양이었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세요. 곽태성은 체념한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현장을 정리했고 저는 간단한 조사를 받았어요.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백호파는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곽태성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모두 체포됐고 재개발 비리도 함께 밝혀졌어요. 동네는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치른 대가도 있었어요. 제 정체가 일부 드러나면서 더 이상 완전히 숨어 살 수는 없게 됐거든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까요. 불타버린 국밥집을 다시 지으면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마지막 싸움이 될 거라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한 달 후 새로 지은 국밥집 앞에 개업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넓어진 공간에서 저는 다시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만식이 형님, 축하해요. 동네 상인들이 하나둘 축하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형님이라는 호칭이 조금 어색했지만 거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예전의 조용한 정만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국밥 한 그릇씩 드세요. 어이구, 그럴 수는 없죠. 돈 받으세요. 오늘은 개업 기념이니까 서비스예요.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진짜 이 동네의 일원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백호파 사건 이후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려움이 아닌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점심시간쯤 되자 그 아이가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약속 지키셨네요. 그럼 약속은 지켜야지.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아이 엄마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오후에는 형민이 찾아왔습니다. 양복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온 모습이 어색했어요. 어때? 새 가게 맘에 들어? 그냥 그래. 예전이랑 비슷하니까. 정말 이제 그만둘 거야? 응.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형민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충분히 했어.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아. 너도 조심해. 아직 현직이잖아. 걱정 마. 나는 당분간 조용한 일만 할 거야. 형민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어딘지 낯이 익렸어요. 정만식 씨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재개발 담당 공무원입니다. 인사드리러 왔어요. 알고 보니 이번 재개발 사업이 완전히 백지화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강행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요. 믿어도 될까요? 제가 보장해드리죠. 그리고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공무원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돌아간 후 저는 홀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하루 종일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밤이 되자 동네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불안한 정적이 아니라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이 보였어요.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정만식.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돌아보니 떡볶이집 할머니였어요. 완전히 회복되신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다 나았어. 너 덕분에 말이야. 제가 뭘 했다고요? 모든 걸 다 했잖아. 우리를 지켜줬고 평화도 되찾아줬고.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네 지켜줄 거지? 네, 할머니.
제가 여기 있는 한 계속 지킬게요. 할머니와 헤어진 후 저는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이 동네의 일원이 된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나무 곤봉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꺼낼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한 달 전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이 더 평온해졌고 어깨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정보기관 특수요원 정만식은 이제 정말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이 동네를 사랑하고 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국밥집 사장 정만식뿐이에요. 내일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국밥집 문을 열 겁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나설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다만 이번엔 정말로 마지막 방법으로만 말입니다.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것. 그것이 제가 택한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아사, 잔 따를 땐 좀 더 예쁘게 웃어야죠. 오아사, 담배 한 갑 사와. 요즘 애들은 농담도 못 알아듣나?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육군 참모총장의 딸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신임 여성 하사의 비밀은 부대 내 부조리에 맞설 용기로 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아빠, 내가 해냈어요. 부사관학교 졸업식. 나는 자랑스럽게 최우수 졸업생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훈련소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상 위에서 내려다본 관중석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육군 참모총장의 일정은 언제나 바쁘니까요. 유진아, 기억해라. 너는 그냥 오유진이야. 내 딸이라는 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의 말은 명령이자 조언이었어요. 나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걱정 마세요. 그냥 평범한 오유진 하사로 살게요. 17사단 기동보병대. 내가 새롭게 배치된 곳입니다. 첫날 사무실 문을 열자 모든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어요. 여자, 신입 하사. 이 세 단어가 내 정체성을 규정하는 듯 했습니다. 오하사님, 자리는 저쪽입니다. 중대장이 가리킨 곳은 사무실 구석, 복사기 옆 좁은 공간이었죠. 책상이라기보다는 작은 테이블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묵묵히 짐을 풀었어요. 진짜 군인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첫 주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흘러갔어요. 아침 일찍 출근에 야근까지 이어지는 나날이 시작됐죠. 서류 작업, 보고서 작성, 회의 준비까지. 선임들은 대부분의 업무를 내게 떠넘겼습니다. 하사는 원래 다 그래. 신병 때보다 더 빡세지. 여자라서 서류는 잘하잖아. 우리는 훈련장 나가야 해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고 컴퓨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군 생활일까? 의문이 들었지만 불평할 수는 없었어요. 신입의 자리는 원래 이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첫 회식 날, 중대장이 자리 배치를 했어요. 오하사, 여기 앞자리야. 신입은 잘 보여야지. 테이블 중앙 모든 시선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술잔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얼굴이 붉어진 상사가 내 어깨를 툭툭 쳤어요. 하사님, 잔 따를 땐 좀 더 예쁘게 웃어야죠.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스치고 내려가는 동안 나는 웃음을 지으려 애썼어요.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나는 그저 오유진 하사였고 여기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입대 한 달째, 업무는 점점 더 과중해졌습니다. 오전에는 훈련 계획서 작성, 오후에는 부대 시설 점검, 저녁에는 내일 있을 훈련 준비까지.
숨 돌릴 틈도 없었어요. 다른 하사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 중대의 정소연 하사와 처음 마주쳤어요. 그날따라 유독 피곤해 보이는 소연의 눈가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하사님. 저도 이번에 배치받은 정소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빠르게 친해졌어요. 같은 시기에 입대한 여자 하사라는 공통점이 있었으니까요. 소연은 나보다 조금 더 조용했고 눈빛이 항상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가끔 점심시간에 만나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녀는 자신의 중대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냥 적응 중이에요. 오하사님은 어떠세요? 나는 힘들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당부가 머릿속에 맴돌았으니까요.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로 소영과의 만남은 더 뜸해졌습니다. 이틀 후 중대 사무실에 비상이 걸렸어요. 누군가 정하사가 쓰러졌다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얼른 달려나갔어요. 의무대로 이송되는 소연의 팔목에 선명한 붉은 자국과 멍이 보였습니다. 자해라고 했어요. 또 여자 부사관이 문제 일으켰네. 원래 여자들은 스트레스 못 견디지. 감정적인 문제겠지 뭐. 간부들의 수군거림이 내 귓가를 스쳤습니다. 부대는 이 일을 단순히 감정적 문제로 축소하려 했어요.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죠. 나도 침묵했습니다. 소연이 무슨 일을 겪고 있었는지, 무엇이 그녀를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는지 물어봐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날 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짜 군인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소연의 가느다란 팔목과 그 위에 붉은 자국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업무는 더 가중됐어요. 이제는 소연의 몫까지 내게 돌아왔으니까요. 훈련 계획안, 병력 배치표, 발표 자료까지 모두 내 책임이 됐습니다. 나는 밤늦게까지 남아 일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 소연의 모습을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한 주가 더 지났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의무대에 있었고 나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됐죠. 모든 업무가 나에게만 집중되었고 실수할 여지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하사, 내 차 주차해 놓고 와. 오하사, 담배 한 갑 사다 줘. 오하사, 왜 아직도 보고서 안 끝났어? 간부들의 사적인 심부름까지 내 몫이었어요. 때로는 심야에 전화가 와서 급한 업무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죠. 그들은 내 상관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중대장이 훈련 계획안에 대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를 질책했습니다. 하사가 훈련 계획도 못 짜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왜 군대에 왔어?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중대장이 전날 지시한 사항을 의도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실수를 유도한 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것이죠. 병사들 앞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나를 야 김하사라고 불렀습니다. 내 성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죠. 때로는 그년 말야라며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했고요. 존중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유진아 나랑 친구지? 훈련 중에 한 병사가 이렇게 말했을 때 주변 간부들은 그저 웃으며 방조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서 있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울음을 삼키며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당부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다음 주 중간 회식.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한 상사가 내 옆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내 무릎 위에 올라왔어요. 나는 몸을 빼려 했지만 그의 손은 더 단단히 내 무릎을 붙잡았습니다. 오하사, 오해하지 마. 그냥 장난이야. 그가 귓가에 속삭이는 동안 나는 얼어붙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게 정상인 걸까요? 나는 화장실로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마주한 내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흘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이때 옆칸에서 소연이 나왔습니다. 그녀도 회식 자리에서 도망쳐 온 듯 했어요. 소연 씨, 괜찮아요? 그녀의 팔에 또렷한 멍이 보였습니다. 자의 흔적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강하게 움켜쥐었을 때 생기는 멍이었죠. 소연은 재빨리 팔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훈련하다가 생긴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연의 멍든 팔과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건 단순한 군 생활의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더 어두운 무언가가 이 부대 안에 있었어요. 아침 출근길 부대 앞에서 구급차를 마주쳤습니다. 의료진들이 누군가를 급히 실어 나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죠. 소연이라는 것을. 정하사가 또 자해했대. 이번엔 심각하다더라. 원래 그런 애들은 반복한다니까. 부대 안은 수군거림으로 가득했어요. 나는 속으로 몇 번이고 소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내가 도와주지 못했을까? 왜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오후 중대장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오하사, 정하사 물건 정리해서 보관해. 소연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흔적을 정리하는 일은 가슴 아팠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작은 메모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소연의 글씨체로 쓰여진 짧은 문장이었죠. 매일 말했어. 단지 아무도 듣지 않았을 뿐이야. 그 순간 무언가가 내 안에서 깨졌어요. 소연은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연의 고통을 외면했던 것이죠.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중대장은 이미 다른 업무에 몰두해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 정리했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억눌렀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소연의 메모를 수십 번 읽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다음 날 업무 중에 한 간부가 또다시 부적절한 농담을 던졌어요. 오하사, 오늘 치마 입고 왔네? 다리가 예쁘네.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런 말씀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내 목소리에 사무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 간부는 잠시 당황하더니 곧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습니다. 요즘 애들은 농담도 못 알아듣나?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하지만 이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소연을 생각하며 나는 더욱 단단히 서 있었어요. 그날부터 내 주변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부들은 나를 더 노골적으로 괴롭혔고 업무는 더욱 과중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침묵을 깨뜨렸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밤 의무대에 소연을 찾아갔어요.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죠. 왜 왔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함께 싸워요. 소연과의 대화 후
나는 정식으로 감찰실에 보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예상하지 못했어요. 감찰실 장교는 내 말을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하사님? 소연의 멍과 자의 시도, 그리고 여러 증언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자 하사들이 적응하기 힘든 건 이해하지만 그의 말에 속에서 화가 치밀었어요. 이건 여자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폭력이었죠. 하지만 감찰실은 내 보고를 묵살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가해 간부 중 한 명은 군단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헌병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관계가 모호합니다. 개인 간의 갈등으로 보이는데요. 제도는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덮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죠. 소연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부대로 돌아온 후 보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회의 중 작은 실수도 모두 기록되었고 보급고 장비 고장은 개인 배상으로 이어졌어요. 하사가 확인 안 했으니까 수리비 부담해라. 중사 박태용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노골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간부였어요. 어느 날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박 중사는 연병장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를 군화발로 찼습니다. 복부에 느껴진 통증보다 더 아팠던 것은 주변의 침묵이었어요. 말 안 들리면 몸으로 배워. 여긴 학교가 아니야.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여긴 학교가 아니에요. 하지만 군대라고 이래도 되는 걸까요?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복부에 멍이 들기 시작했어요. 증거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는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소연의 메모, 녹음한 대화들, 상처 사진까지. 다음 날 의무대에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의무병은 내 복부의 멍을 보고 놀랐습니다. 훈련 중 사고인가요? 아니요. 중사님이 찼어요. 의무병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의무 기록에 정확히 기록해 주었어요. 또 하나의 증거가 생긴 셈이죠.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이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당부를 어기는 것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소연이었습니다. 유진 씨, 제가 다시 자대로 복귀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도망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요. 소연의 목소리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그녀도 싸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오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해야 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대 전체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이라면 알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기 전 마지막으로 모든 증거를 점검했습니다. 소연의 메모, 상처 사진, 녹음 파일들. 이것으로 충분할까? 의문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그의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아, 무슨 일이니? 아빠, 이건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이 안의 공기 자체가 썩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소연의 자해, 간부들의 가혹행위, 성희롱, 그리고 내가 겪은 모든 부당함까지. 아버지는 침묵 속에서 끝까지 들었어요. 증거는 있어요. 모두 모아뒀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내라. 그리고
유진아, 넌 정말 용감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늘 엄격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증거를 정리해 아버지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내 안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중대장이 불렀습니다. 오하사, 이리 와봐.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내가 아버지에게 연락한 것이 들통났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중대장님. 어제 보급품 정리 제대로 안 했지? 다시 해. 일상적인 질책이었어요. 안도했습니다. 아직은 평소와 같은 하루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오전 11시쯤 부대 정문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총장님 차량이 왔다. 왜 여기에 오셨지? 정기 감찰인가? 모두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저 내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10분 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오경택 대장이 들어섰어요. 아버지의 모습은 위험이 넘쳤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나와 마주쳤지만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어요.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전 간부 집합, 중대장의 명령에 모든 간부가 연병장에 모였어요. 나도 그중 하나로 조용히 줄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앞에 섰고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 부대에 내 딸이 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서로를 향했습니다. 누구일까? 아무도 몰랐을 테죠. 나는 그저 앞만 보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부대가 지금 어떤지 알고 왔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내려오며 간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부당한 대우, 가혹행위, 성희롱. 이것이 대한민국 육군의 모습이냐? 중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중사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고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부터 이 부대는 전면 감찰에 들어간다. 모든 간부의 근무 실태와 부대 내 병영 문화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모두를 돌아보았습니다. 진짜 군인은 책임이 사람을 지켜주는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비겁함이다. 그의 말에 연병장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두를 둘러보더니 뒤돌아 걸어갔어요. 그의 등 뒤로 감찰단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이 황급히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총장님, 저희는 규정대로만 했습니다. 혹시 오해가... 규정대로? 내가 방금 본 것들이 규정인가?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에 중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이미 모든 CCTV 영상과 증거를 확보했던 것이었죠. 내가 보낸 자료만으로는 부족했을 테니까요. 간부들이 하나둘 감찰관들에게 불려갔습니다. 박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나를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이 밝혀질 차례였으니까요. 감찰이 시작되고 나서야 아버지가 내게 작은 눈짓을 보냈어요. 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는 대화였지만 충분했어요. 우리는 이미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부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간부들은 모두 조용했고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감찰단은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했고
여러 병사와 부사관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 중에는 소연도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소연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작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유진 씨,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저도 소연 씨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그냥 오유진 하사와 정소연 하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이미 우리는 달라져 있었어요.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졌으니까요.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 씨, 혹시 총장님이 당신 아버지세요? 네. 하지만 부탁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침묵은 이제 공모가 아닌 연대의 표현이었으니까요. 감찰이 시작된 지 3일째 부대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박중사와 몇몇 간부들은 대기 발령 받았고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어요. 모두가 나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의 눈빛으로 또 어떤 이들은 존중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아침 점호 시간 새 중대장이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중대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강한 부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의 말에 병사들은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었으니까요. 오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한 이등병이 다가왔어요. 하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반말에 가까운 어투로 말했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다음 훈련에 대해 의견이 있어서요. 제가 생각한 방식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놀라웠습니다. 병사가 직접 훈련 의견을 제시하다니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부대 뒤편 작은 정원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나는 조용히 그곳으로 향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죠. 그는 벤치에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빠, 유진아, 와서 앉으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참모 총장이 아닌 그저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조심스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모든 게 다 밝혀졌다. 박중사와 몇몇 간부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거야. 정말요? 그래. 내가 용기 내준 덕분이야.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유진아. 아빠가 너를 보호하지 못했어. 아니에요, 아빠. 전 스스로 해낸 것뿐이에요. 그래. 넌 정말 강한 아이야. 아빠보다 더 용감하고.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갔어요.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이번 일을 계기로 정군의 병역 문화혁신 지침을 내릴 거다. 더 이상 소영 같은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나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너는 어떻게 할 계획이니? 계속 여기서 복무할 거예요. 아직 진짜 군인이 되는 길을 걷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이제 내가 누구의 딸인지 모두가 알게 되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는 그저 오유진이면 돼.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는 내 머리를 살짝 쓰다듬더니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소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정말 진짜 군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연의 답장이 곧 도착했어요. 네, 유진 씨. 우리 함께 걸어가요. 이제부터는 더 단단히. 감찰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회식 문화였죠. 더 이상 강제적인 술자리는 없었고 참석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간부들의 반말도 사라졌어요. 여자니까 당연한 것이란 말도 들리지 않게 됐죠. 아침 점호 시간, 중대장은 모든 간부와 병사들에게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누구도 성별이나 계급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병사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냉소가 아닌 책임감이 담겨 있었죠. 훈련장에서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간부들은 그들의 아이디어를 경청했어요. 나도 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했습니다. 더 이상 오하사가 아닌 하사님으로 불리며, 하사님, 이 작전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에요. 다만 여기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면 어떨까요? 소통은 양방향이 되었고 훈련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놀랍게도 부대 전체의 사기도 올라갔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니 모두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었죠. 소연도 달라졌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은 후 부대로 복귀한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다른 여성 하사들의 멘토가 되어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소연이 내 옆에 앉았어요. 유진 씨, 감사해요. 뭐가요? 모든 것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소연 씨도, 저도, 그리고 모두가. 그날 오후 부대 훈련장에서 큰 훈련이 있었습니다. 나는 병사들과 함께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지휘했어요. 모두가 내 지시에 귀 기울였고 조화롭게 움직였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함께 땀을 닦으며 느꼈어요. 이것이 진짜 군대구나. 훈련장 끝에서 익숙한 인형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어요. 그는 군복 차림으로 조용히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작게 미소 지을 뿐이었죠. 훈련이 끝나고 병사들이 모두 돌아간 후 나는 천천히 아버지가 있던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이미 떠났지만 그 자리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강한 군대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을 때 강한 것이다. 마이너스 아빠가. 나는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군인이란 무엇일까? 단지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 아니면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 이제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나는 군복을 입었다. 이제 더 이상 여자 하사가 아닌 그저 하사로서. 침묵은 방패가 아니라 방관이었다. 진짜 군인이란 약자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아닐까? 오늘부터 매일 나는 그런 군인이 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마치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별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막 빛나기 시작한 나 자신의 별이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조직을 위해 희생되는 존재가 아니다. 진짜 군대란 가장 약한 존재가 존중받을 때 비로소 강해진다. 나는 창을 닫고 다음 날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나는 진짜 군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을 테니까요. 이제 더 이상 사선의 끝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